딸을 빼앗고 싶으면 먼저 엄마를 세상에서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성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인은 늘 차분하고 단정한 어른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단 회의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 복지를 입에 올리고 병원에서는 가족의 안정을 강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희가 진짜로 계산하고 있던 건 조금 달랐어요. 지금 이 판에서 제일 먼저 고립시켜야 할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병원장도 아니고 바로 순이었거든요. 지금 구도를 보면요. 은호 곁에는 엄마가 둘 있었어요. 피를 나눈 엄마 성애, 평생 밥 해주고 욕해주고 등 떠밀어준 엄마 순이. 간이식 얘기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나서부터 이 구도가 성의 눈에는 너무 불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간을 줄지 말지 고민하는 은호 옆에서 순이가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는 말까지 꺼내기 시작하니까요. 이 상태로 가면 마지막 선택의 무게는 끝까지 순이 감정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희는 마음을 딱 정리했어요. 은호를 정면에서 설득하려고 들기보다 은호 주변 판을 갈라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고요. 그때부터 성희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방식을 꺼내 썼어요. 사람을 직접 밀어붙이기보다는 제도와 기록과 분위기를 통해 서서히 몰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재단 상담실 쪽이었어요. 어느 날 성희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은호야, 요즘 너도 나도 너무 지쳐 보인다. 재단에 가족 상담 프로그램 있는데 한 번만 들어볼래? 너 혼자 끌어안고 있는 얘기들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말만 들으면 딸 걱정하는 엄마 말처럼 들리는데요. 성의 머릿속에서는 이 자리가 다른 이름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보호자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평가 자리. 상담실에 앉았을 때 은호는 생각보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작은 탁자 위에는 종이컵과 물티슈가 놓여 있었고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줬어요. 은호 씨,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오늘은 정답 찾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쌓여있던 얘기 풀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자리에 성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시작부터 구도가 묘했어요. 키워준 엄마는 없고 낳아준 엄마와 상담사, 그리고 재단 로고만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성희는 이 자리에서 순위를 대놓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마치 이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흘렸어요. 내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니? 혼자 식당도 하고 병원도 오가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조금 거칠어질 때도 있잖아. 엄마도 사람이라. 말만 들으면 순이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질문이 이어졌어요. 요즘에도 많이 소리 지르시고 그래. 물건 던지거나 잠 못 주무시거나 그런 건 없으셔? 순간 은호 입술이 떨렸어요. 사실은 있었거든요. 가게에서 억울한 소리 들은 날 집에 와서 냄비를 바닥에 내려쳤던 적도 있었고 병원에서 수술 설명 듣고 내려온 날에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싱크대 옆을 발로 찼다가 그릇이 와르르 쏟아진 날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순이는 결국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엄마가 미쳤다, 진짜. 내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미안하다, 은호야.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요즘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담사 펜 끝이 조금 더 바빠졌어요. 메모장에 어떤 단어들이 적히는지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끔 있다고 말할 때마다 펜이 한 번씩 크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희는 그 펜이 움직일 때마다 머릿속으로 체크 표시를 하나씩 그려 넣었어요. 됐네. 최소한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보호자라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1단계였어요. 아직 누구도 순이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기록상으로는 이미 관리 필요한 보호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죠. 두 번째로 성희가 건드린 건 돈이었어요.
순위 약점이 뭔지는 굳이 들춰보지 않아도 눈에 보였어요. 임대료, 밀린 공과금, 가게, 재료비 외상, 병원비, 카드값. 어느 하나 여유 있는 항목이 없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재단 내 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요즘처럼 병원비, 생활비 부담이 큰 가정에 단순 현금 지원 말고 실질적인 가계 안정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임대료 일부 부담, 재료비 선결제 같은 방식으로요. 특히 한부모 가정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말만 들으면 그럴듯한 제안이었어요.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될 가게들도 있을 거였고요. 그 안에 순위 식당을 살짝 끼워 넣는 건 그 다음 문제였어요. 재단 직원이 식당을 찾아왔을 때 순위는 처음에 바로 경계부터 했어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지원을 해요. 세상이 그렇게 착하게 안 돌아가는 거 나도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에 쥔 전단지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손님이 없을 때마다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틈틈이 글자를 읽어내려갔어요. 임대료 일부 지원, 인테리어 개선, 재료비 선결제,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순이가 작게 묻자 재단 직원은 준비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처럼 혼자 가게 운영하시면서 자녀 뒷바라지 하시는 분들 돕자는 취지예요. 대신에 몇 가지만 함께 해주셔야 해서요. 정기 건강 검진하고 가끔 상담 프로그램도 참여해 주시고 가게 운영에 관한 간단한 보고 정도요. 건강 검진이야 뭐 언젠간 한 번은 해야지 싶은데 상담은 또 왜요? 내가 무슨 환자예요? 순이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 짜증과 피로가 섞여 있는 건 본인도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숫자는 계속 머릿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임대료, 병원비, 카드값. 숫자들의 행렬 끝에 결국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얼마까지 도와준다고 했죠, 아까? 그 순간 재단 직원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렇게만 보면 그냥 업무적인 눈빛이었는데 조금만 깊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득해 볼 수 있겠다는 신호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여기까지는 여전히 지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다만 성희가 그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틀어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을 뿐이었죠. 세 번째로 성희가 건드린 건 병원 공기였어요. 우진이 있는 병동은 재단 후원 병동이라 기록 하나하나가 꽤 꼼꼼하게 남는 구조였어요. 진료, 상담, 보호자 면담 같은 것들이 전부 차트 어딘가에 줄줄이 쌓이고 있었어요. 우진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는 날이면 성희는 꼭 은호가 있는 시간대를 골라 의사와 면담을 잡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비슷한 톤으로 이런 말이 오가게 만들었어요. 사실대로만 말씀드릴게요. 간이식이 불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오래 버티기 힘들 수 있어요. 수술을 할지 말지 누가 공여자가 될지 결국은 가족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번에는 은호 목소리가 먼저 떨렸어요. 손을 깍지 끼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결국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결정이 왜 맨날 우리 쪽 몫이에요? 살릴 방법을 더 찾아보겠다는 말은 없고 선택만 하라고 하니까 제가 뭘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 결정 하나로 누가 살고 못 살고가 갈린다는 얘기잖아요. 의사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은호 눈에는 그냥 결국 내가 결정해라라는 문장만 남았거든요. 숨이 가빠지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부담 안 준다는 말 진짜 편하네요. 선택은 우리한테 던져놓고 나중에 뭐 잘못되면 가족분들 결정이었죠. 이렇게 말하면 끝이잖아요. 저는요, 그냥 오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제 삶은 누가 책임져줘요. 간호사들은 이런 장면을 몇 번이나 지켜봤어요. 그때마다 차트 한쪽에 간단한 메모가 붙었어요.
보호자 자녀 눈물, 스트레스 높음, 추가 상담 권유, 결정 부담 호소. 누구도 은호를 나쁘게 쓰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기록의 언어는 감정을 다 담지 못하잖아요. 한두 줄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보호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쉬운 구조였어요. 여기까지가 1막이었다면 그 다음 장면이 첫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어요. 면담이 끝나고 복도 끝에 서 있던 은호가 사람들 시선이 쏟아지는 것도 모르고 벽에 기대서 숨을 고르던 순간이었거든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성의 눈에는 이 그림이 또 하나의 근거처럼 보였어요. 말로 꺼내지 않아도 병원 기록과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은호는 결정을 감당하기엔 너무 지쳐있는 보호자로 남게 될 거였고요. 그리고 그 지친 딸 옆에 서 있는 순이는 아직 이 공기를 정확히 모르고 집과 가게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성희가 병원 공기를 자기 쪽으로 슬쩍 돌려놓은 세 번째 수였어요.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틀린 말은 안 하는데 엄마가 말하기 시작하면 엄마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여기가 첫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어요. 은호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엄마와 나 사이에 선을 하나 그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아주 작게 올라온 날이었거든요. 한편 집 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순이가 살고 있는 다세대 건물은 예전부터 낡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벽에 금이 조금씩 가기도 했고 배관이 자주 막히기도 했고요. 건물주는 언젠가 리모델링할 거라고 늘 말만 하고 있었는데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계단 입구에 안내문이 붙었어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전 세대 퇴거 안내. 날짜, 공사 기간, 이사 기한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며칠 뒤 집주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안내문 보셨죠? 2달 안에는 나가주셔야 돼요. 공사 일정이 나와서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애 일터도 우리 가게도 병원도 다 여기 근처인데 갑자기 나가라면 우린 어디로 가요? 갑자기가 아니고 공지는 예전부터 붙어 있었어요. 리모델링 안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미룰 수가 없다고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한동안 가게 주방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강호가 뒤에서 슬리퍼를 끌고 나오다가 엄마 얼굴을 보고 말았어요. 또 뭐야, 엄마. 우리 나가야 한대. 이 집 2달 안에는 비워줘야 한단다. 그날 밤 순이는 온갖 종이들을 한꺼번에 펼쳐놓고 앉았어요. 집주인 안내문, 카드 명세서, 가게 재료비 외상 장부,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재단에서 받아온 지원 안내문까지. 종이를 몇 번이나 뒤집어가며 보다 보니까 눈이 어느 한 줄에서 멈췄어요. 보호자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임시 거처 지원.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주요 공여자 또는 환자의 생활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글씨는 작았는데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어요. 며칠 뒤 재단 직원이 다시 찾아와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장님, 상황이 딱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지원 제도예요. 은호 씨는 병원 근처에 재단이 준비한 원룸에서 지내고 사장님은 현재 동네에서 임시 원룸을 지원받으시는 방식이에요. 이사 비용도 어느 정도 저희가 같이 부담해드리고요. 치료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서로 조금 안정적으로 지내보자는 거죠. 말만 들으면 꽤 합리적인 제안 같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순이 귀에는 각자 떨어져 지내라는 말로만 들렸어요. 내 딸을 왜 따로 떼요? 그 애가 몇 살이라고 지금 상황에 혼자 지내게 해요. 지금도 알바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쓰러지기 직전인데. 재단 직원은 준비해온 설명을 차분하게 이어갔어요.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장님도 너무 지쳐 계셔서 두 분이 한 공간에서 버티다 보면 더 부딪히기만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와서 하루라도 잡았어요. 우리 사는 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요. 순이는 그 말까지 하고 나서 입을 닫았어요. 그 뒤로는 숫자만 머릿속을 돌아다녔어요. 새집 보증금, 월세, 병원비, 가게 재료감.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그림이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이 즈음이 두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준비하는 구간이었어요. 결국 이 거쳐 분리 제안이 은호 귀에까지 들어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모녀는 처음으로 제대로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엄마, 그냥 제 의견도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돼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은호였어요. 늘처럼 엄마 눈치만 보다가 처음으로 정면에서 멈춰 세운 순간이었어요. 뭘 또 들어? 내가 내 편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또 뭘 들어? 엄마가 제 편인 거 알아요. 근데 엄마 얘기만 너무 많아요. 병원에서든 집에서든 항상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부터 얘기하잖아요. 나도 힘들거든요. 나도 무섭고 나도 아픈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그 말을 꺼낼 틈이 없어요. 나는 그냥 엄마 인생의 짐처럼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순이 얼굴에서 혈색이 쫙 빠졌어요.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한 번에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엄마가 또 그랬네. 내가 한 사람인 건 생각 안 하고 내 새끼라고만 생각했네. 맨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 말부터 꺼냈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는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네. 순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떨굴 때 은호도 가슴이 쩍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살려고 꺼낸 말인데 이게 엄마를 이렇게까지 찌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여기가 두 번째 강한 클라이맥스였어요. 은호 입에서 처음으로 엄마랑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것도 생각해봤다는 감정이 말로 나온 날이었거든요. 그 말 자체가 재단이 원하던 근거로 읽힐 수 있는 한 줄이기도 했어요. 그 사이 재단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이 한 가정에 대해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를 두고 오가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판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고 싶은지에 대한 숨은 의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회의에 나온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 스트레스 매우 높음, 감정 폭발 사례, 다수, 자녀 또한 부담감을 호소함.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정이 필요해 보임. 문장 하나하나는 그럴듯했지만 순이 입장에서 보면 그냥 너무 힘들어서 버티고 있을 뿐인 장면들이었죠. 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래도 이미 성인인 친구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나이인데 우리가 너무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안 좋지 않을까요? 혹시 엄마와 떼어놓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이 말에 성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무조건 은호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선택지를 정리해서 보여줄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 근처에 원룸이 하나 있고 기존 동네 쪽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방이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은호가 직접 고르도록 하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뒤틀리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은 들을수록 안심이 되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지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들여다보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겠죠. 이 사이에 또 다른 두 사람의 눈이 이 판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바로 영나와 지환이었어요. 영나는 원래 사람 표정을 유심히 읽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 엄마 표정이 예전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간이식 얘기가 나올 때 유난히 차갑게 굳는 눈빛, 순이가 화를 낼 때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얼굴,
그리고 재단 직원들과 있을 때만 나오는 업무용 미소까지. 하나씩 따로 보면 별 의미 없는 표정들이었는데 영나 머릿속에서는 이게 묘하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지화는 방식이 달랐어요. 지화는 원래 판 읽는 감각이 빠른 편이었거든요. 예전에 자기 연애 깨질 때도 아, 이건 내가 밀려나는 구도구나 하는 걸 너무 빨리 눈치채 버려서 더 아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어느 날 이렇게 툭 던지더라고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간이식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누나를 엄마한테서 살짝 떼어내는 방향으로 분위기 만드는 느낌인데요. 영란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작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 생각 솔직히 했어. 엄마가 진짜로 원하는 게 우진 오빠만 살리는 건지 아니면 한번 포기했던 딸을 이번에는 완전히 자기 쪽으로 데려오려는 건지 요즘은 헷갈려. 그날 이후로 둘은 병원과 재단 사이를 자주 서성이게 됐어요. 누굴 대놓고 미행한다기보다 공기랑 분위기를 확인하러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상담실 문이 몇 번 닫히는지, 어떤 간호사가 어떤 차트를 오래 들여다보는지, 재단 직원이 어느 방에서 오래 머무는지 같은 것들을 눈으로 쌓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화는 우연히 간호사 둘이 나누는 말을 엿듣게 됐어요. 여기 보호자분 또 상담 거절하셨어요. 기록에 추가해둬야 할 것 같아요. 아, 그 사장님. 스트레스 많으셔서 그러겠지 뭐. 그래도 환자 가족 앞에서 너무 격해지시면 우리도 난감하긴 해. 딱 그 정도 대화였는데 지환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자기가 봤던 장면은 그냥 딸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였는데 기록 속에서는 관리해야 하는 보호자 정도로 정리되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대로만 가면 나중에 기록은 다 저쪽 편이 되겠는데요. 지환이 이렇게 말하자 영란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디서 얼마나 버텼는지. 나중에 은호가 혼자 탓하지 않게. 이 대화는 아직 터지지 않은 세 번째 클라이맥스를 향해 조금씩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파도가 눈앞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머리 위로 덮치지는 않은 순간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제 남은 건 아주 가까운 어느 날 열릴 공식적인 자리 하나였어요. 병원 내 상담실이 될 수도 있고 재단 회의실 한켠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은호에게 직접 던져질 준비가 서고 있었어요. 은호 씨, 앞으로 수술과 회복, 그 이후 일상 복귀까지 꽤 긴 시간이 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싶으신지, 누구와 함께 지내고 싶은지 본인 의견을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양육해주신 어머니와 그대로 함께 지내는 쪽이 좋으신지 아니면 병원 근처에서 조금 더 조용하게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고 싶은지.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 방 안에 누가 앉아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가운데에는 은호가 앉아 있을 거고 한쪽에는 성희가 조용히 앉아 있을 거예요. 순이는 상황에 따라 그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보호자라는 평가가 쌓여버리면 아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실 밖에서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거든요. 성희는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선택지를 만들어줬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는 말인지 그 경계는 이미 흐릿해져 있었어요. 성의 스스로도 어느 순간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우진과 은호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건지